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부속법령 특강이고요. 2024년 대비 강의입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인사부터 하면요. 저는 박원철 노무사라고 하고요. 프라임법학원에서 제가 1차, 2차 노동법 전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다른 학원들, 공무원 학원들에서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노동법의 패턴 같은 것들은 제가 좀 잘 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 특강은 원래 좀 기획을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40문제로 늘어났죠. 그리고 노동법 난이도가 우리 시험이 1차 시험이 대부분 50%, 60% 이렇게 합격을 했었어요. 작년에 35%로 좀 폭락을 했죠, 합격률이. 그러면서 올해는 2024년 대비 강의에서는 웬만한 내용들을 다 기본 이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때 했어요. 해버려가지고 원래 특강을 기획을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다시 또 급하게 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11일 앞두고 있죠. 굉장히 긴장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제로 베이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불안하시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하루 만에 끝내는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낼 건데 옛날 같았으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강의 몇 개 날렸어요. 그러니까 법령 중에서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나와도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보지 마세요. 나오면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들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거고 한 문제 나오던 건 두 문제 나올 거고 이렇게 해야 40문제를 좀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근기법이 조문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40문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판례 동원하고 조문 동원해도 그 근기법에서 내용을 늘어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타 법령의 비중이 아무래도 높아질 텐데 그리고 실제 실무도 해보시면은 기타 법령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기타 법령에서 문제의 비중이 커질 거다. 그러면 옛날보다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지금 시간에 와서 세세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건 힘들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좀 포인트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는 강의 공지는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쉬는 시간 가질 거고 식사 시간도 가질 건데 근데 해보니까 한 8시간 가지고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잡았고 웬만하면은 그 시간 내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안 되면은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강생들은 들으시다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집에 통금이 있잖아요. 그 교통수단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듣다가 집중력이 도저히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려가셔가지고 아이디로 동영상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일단 교재는 있어야 됩니다. 칠판에 있는 내용이 교재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칠판에 있는 내용을 띄우는 이유는 교재의 어떤 부분을 보시라고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끊길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 보시라고 하는 걸 위해서 칠판에 띄워 놓는 거고 교재를 꼭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강생분들도 교재를 주문을 하시면은 받으실 텐데 교재 받고 보셔야 돼요. 그냥 칠판 내용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못 따라옵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기간제법부터 볼 겁니다. 자, 기간제법은 크게 세 가지가 이슈예요. 하나가 뭐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거. 기간제 근로자를 몇 년 동안 쓸 수 있냐? 이 문제. 다음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차별.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만 내도 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간제법의 정의는 2조 1호부터 나와 있죠.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기간에 정함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닌데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있는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죠.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이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입사일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종료일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라 부릅니다. 다음에 이용하시면 단시간 근로자가 나오는데 단시간 근로자 개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그럼 근로기준법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 4주를 평균하는지 1주를 평균하는지 이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기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근기법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3호 차별처우 나오는데 자, 차별처우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임금,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것들을 다 아울러요. 옛날에는 임금만 있었거든요. 근데 임금만 있다 보니까 그럼 성과급은? 그럼 상여금은?
그럼 복지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차별을 다 막기 위해서 예시들을 다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합리적 이유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게 쉽게 나올 때는 기간제 근로자란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으면 그러면 차별인가?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차별인가?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O예요? X예요? 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결과가 다르면 무조건 차별이냐 이건 물어본다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월급을 200 받아요. 똑같은 일 하는 무기계약직은 300 받아요. 그럼 차별입니까? 아니요. 합리적 이유를 봐야죠. 왜 기간제 근로자는 200 주죠? 물어봤더니만 요거는요. 근속 기간에 중요합니다. 이 업무는 특정한 자격증이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3년 정도 돼야 일을 잘해요. 근데 기간제 근로자는 신입사원이라서 사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와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는 보조일밖에 못해요. 정규직 근로자는 3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숙련돼서 주된 업무를 수행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장기 근속에 따라서 노동력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합리적 이유라는 게 들어가줘야 된다. 노동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경기법도 마찬가지고 기간제법도 그렇고 파견법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무조건 결과가 다르면 차별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 동종 유사 업무 하나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3조 갑니다. 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기간제법이 왠지 모르게 기간제 근로자는 보호해야 돼. 차별하면 안 돼. 이게 우리 뇌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 돼 있어요. 근기법과 적용 범위가 똑같아요.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다르죠. 최저임금법은 몇 인 이상 적용되는지를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최저임금법은 뒤에 있으니까 비교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얘기했듯이 근기법과 동일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면 이건 법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겠죠. 왜? 그건 가족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그 재산 증식되면은 가족들 다 나눠 가질 거 아닙니까? 가사 사용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음 보시면은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근기법 내용과 똑같습니다. 만약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다가 알바생하면 고용하는 순간 이제 모든 동거하는 친족이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3조 2항 갑니다. 자,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가 적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근기법에서도 배우신 바가 있죠. 예, 부담되는 건 다 빼죠. 부담되지 않고 경제적 부담되지 않는 것만 적용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노력, 통상 근로자 전환 노력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나올 거를 미리 땡겨 말씀드려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가 근데 우리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가 나갔어. 그럼 기간제 근로자를 웬만하면 정규직 전환시켜주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게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노력이에요. 근데 노력이잖아요. 노력이니까 회사에서 부담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별로 안 느낀다는 거죠. 노력을 위반한다 해서 벌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부담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4인 이하 사업장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통상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단시간 근로자 쓰다가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 나갔어요. 그럼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 전환시켜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것도 노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되는데 다음 줄 가시면은 근로조건 서명 명시 보이시죠? 이건 밑줄 안 꺼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가로 그어보세요. 근로계약서 쓰는 거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될 것들 이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항 가시면 국가 및 지자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될 국가 및 지자체는 당연히 이것들 지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열악하지도 않잖아요. 예산도 넉넉하고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회사가 이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가끔씩 응용돼서 나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이다. 이런 경우에 임금 적용되는지, 퇴직금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기간제법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당연히 적용된다라고 써야 되겠죠. 다음 갑니다.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작년에도 기출문제 나왔고 타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 괄호를 빼고 먼저 읽었어요. 근데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나와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뭐라 돼 있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 갱신을 합산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합산한다는 겁니다. 6개월짜리로 그래서 5번 연장했다. 그러면 30개월 썼죠. 30개월 쓰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24개월 넘었으니까 무기계약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이라는 것도 합산해서 어쨌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년짜리로 2번 쓰는, 3개월짜리로 10번 쓰든, 한 달짜리로 24번 반복하든 어쨌거나 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총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 그때 우리 무기계약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가면 예외적으로 무기계약되지 않는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도 잘 나오죠. 1호 가보시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 현장 있다. 그럼 아파트는 맨 처음에 분명히 계획은 3년 내에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3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왜?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되고 하다 보면 공정이 공정이 원래대로 진행 안 될 수 있어요. 재수 없어서 거기서 유물 나왔다. 그러면 한참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완공이 될 거고 언젠가는 일이 끝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2년 초과해서 계약을 써도 무기계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건설 현장 얘기했고 그 외에도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어요. 정부 발주 무슨 뭐 바이오 프로젝트 연구 사업 5년짜리 이런 것들도 기간제 근로자로 5년 썼다. 무기계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휴직 파견으로 결혼 발생해서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을 때 대체 근로자입니다. 대체 근로자. 그래서 결혼 발생해서 업무를 대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를 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얘기가 육아휴직이에요. 육아휴직 하면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라고 채용 공고문 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고문 보고 입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겪었던 사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이 회사에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쓰니까 처음 입사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또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 쓴 거예요. 또 대체 근로자가 또 채용됐어요. 그 다음 또 C라는 사람이 육아휴직 또 쓴 거예요. 또 대체 근로 채용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벌써 10년 차가 됐어요. 그러면 무기계약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휴직으로만 대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리 길게 일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험했던 사례인데 상담 들어왔는데 뭐 구해줄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이분은 벌써 10년 차니까 웬만한 신입사원보다 본인이 회사에 더 오래 근무했고 관리자도 잘 알고 업무도 다 능숙하게 했지만 휴직 대체라는 거를 보고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보고 들어갔더니만 10년 근무했지만 무기계약은 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세 번째, 근로자가 학업, 직업 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자격증에 연수기간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예는 뭐가 있냐면 우리 노무사는 합격해도 6개월만 실무수습 받습니다. 근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받거든요. 그럼 3년 지나면 그 회계법인에서 정규직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법에서 3년 동안 받으라 돼 있으니까. 또 여러분 아시는 인턴, 레지던트 의사들. 그러면 상급병원에서 대학병원의 의사로 4년을 근무했어요. 그 병원에서. 수련기간은 4년 지났지만 법에서 연수기간이 4년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2년 초과해서 일했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 무기계약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고령자라고 돼 있는데 만 55세 이상이 근로계약을 처음 작성했다. 라고 한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갔으면 계속 반복해서 3년, 4년 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고령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보호하는 거죠. 고령자인 분들과 청년층 둘 중에 누굴 쓰겠냐? 월급 똑같다며. 당연히 여러분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청년을 쓰고 싶겠죠. 그렇게 하니까 고령자들의 수요,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 메리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무기계약 안 시켜도 돼요. 그러면 쓸 수 있겠죠. 그 외에도 파견 때도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의 노동의 수요를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 예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 대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나올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전문적 지식이 더 잘 나오는데 특정한 자격증을 소지할 때,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사자 자격증 있죠. 우리 노무사, 그 외에도 기술사 이런 사람들, 그런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예외를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노무사 합격한 다음에 회사에 취업했다. 물론 면접 볼 때는 회사에 뼈문다 하죠. 하지만 한 1년 있다가 그만두고 나갈 거 아닙니까?
뭐 좀 더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은 굳이 우리가 노동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정규직 시켜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기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굳이 이 정규직을 해줘라, 나 고용 안정해줘라 여기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밑으로 쭉 가시면은 시행령에 방금 보셨던 내용에서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박사 학위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엔드 조건이에요.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박사 학위는 국내 외국 불문합니다. 어쨌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이분들도 어떻게 되겠죠? 전문 직역이다. 그러면 고용 안정보다는 더 큰 기회, 더 많은 보상 이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굳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로 박사 학위를 소지했는데 그 분야에 종사해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꾸역꾸역 내가 박사학위까지는 취득을 했는데 이래 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편의점에 알바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편의점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의 편의점이야.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무기계약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가 꼭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다음 이용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가 기술 자격증 중에선 사자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혹시 뭐 산업기사 갖고 있어요. 기사는 취급 안 해줘요. 기사를 취급 안 한다면 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자격증 아래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실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외에 소위 전문직이다라고 하려면은 그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기술사부터 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해당 분야 종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엔드 조건이죠. 박사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전문 자격 이거 소위 말하는 사자 자격증 플러스 해당 분야 종사자 모든 게 다 전문 직역으로 가려면은 자격증 소지 플러스 해당 분야 종사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6호로 내려가시면은 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초단시간 근로자. 사주 평균 일주 15시간 미만 일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짧게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뭐 대학생 때 알바 뛰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럼 학기 중에 알바 뛸 때 여러분들 뭐 은행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의 직업을 쓰세요라고 하면 대학생이라 쓰지 알바생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돈이 필요해서 잠시 뛰는 거지 나의 직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근로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초단시간 근로자도 계속 근로기간에서 빼서 계산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편의점에 주말 알바로 14시간 일하면서 4년 일했다. 그래도 무기계약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국가안전보장 종사자, 겸임교원, 체육지도자, 연구업무 관련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체육지도자는 여러분 아시는 그 뭐 체육센터 가시면 스포츠센터 가시면은 거기 나오는 코치들 있죠. 거기도 자격증 가지고 체육에 대한 지도 업무를 하는 분들을 다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4조에서의 예외 사유들 보신 거예요. 이 예외 사유가 아니면 원칙대로 가야 되고 그 원칙이 4조 2항대로 가시면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쓰게 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조 2항까지 보셨고 4조 2항이 1항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1항에 단서가 있으면은 2년 초과해도 무기계가 안 된다라고 아까 계속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 이제 4조 2항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근데 1항에 예외 사유가 없어요. 뭐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사자 자격증 취득했다든지 이런 거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근무했다면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 중에 무기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정규직이라는 표현이 법에 없어요. 사회적 용어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용어로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 하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들으세요. 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이렇게 사회적 용어로 부르는데 노동법에서는 무기계약이면 정규직이에요. 노동법에서는 비정규직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요것만 비정규직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안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정년까지는 보장되면 승진 안 돼. 근데 처음에 대졸사원 입사해가지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종이 있어. 그럼 무기계약직도 이것도 차별되는 거 아니야? 비정규직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 사회의 시선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 시선이고 법에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정규직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돌아오시고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써주면 좋은데 근데 무기계약직은 단어가 좀 길잖아요. 쉽게 정규직 이게 저도 모르게 쉽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좀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보면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무기계약직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내용이 뭘로 돼 있냐를 물어봐요. 파견법과 비교하면 파견법은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본다라고 돼 있죠. 자, 민법 때 간주규정 배우셨죠? 간주규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법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해석해 주죠. 이걸 깨트리려면 소송해야 되죠. 근데 의무는 누군가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의무 규정으로 돼 있냐 아니면 간주 규정으로 돼 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간주 규정으로 돼 있다. 그래서 사용자도 근로자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 이미 무기계약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출제 포인트였고 다음에 기간제 부분 넘어가서 이제 단시간으로 갑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는요 이슈가 뭐였냐면 근기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뭘로 해줘야 되냐 이게 좀 이슈죠.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단시간 근로자가 독자적인 취업 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줘라 이런 것들이 이슈인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장근로가 이슈였어요. 자, 그럼 연장근로가 왜 이슈가 됐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일일 8시간이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입니다. 근데 이 단시간 근로자는 6시간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게 일하니까 단시간 근로자 맞죠? 일주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냥 일일로 하는 겁니다. 주 5일 근무했다 치고 그러면 일주 개념은 40이고 일일 개념은 5에서 30이다. 이렇게 하니까 단시간 근로자인 거 보이죠? 지금 제 개념 이해하셨어요? 네. 단시간 근로자 개념은 일일 개념입니까? 일주 개념입니까? 일주 개념이잖아요. 일주. 네. 그래서 일일은 짧을 수 있잖아요. 일일의 길이는 똑같을 수 있다고요. 이건 근기법 개념이라 제가 설명 안 하려는데 표정 들어보니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갈 건데 일일 개념으로 가면 왜 안 되느냐라고 해보면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렇게 근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일로 근무하면 8시간이잖아요. 단시간 근로자인 주말 알바를 썼어요. 주말 알바도 일일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럼 단시간 근로자예요? 아니에요. 일일로 보면. 똑같잖아요. 하지만 주로 보면은 주말 알바는 16시간, 주말 아니라 통상 근로자는 40시간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일주로 봐야 됩니다. 일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일주로 계산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귀찮아서 또 일일로 했더니만 표정들이 굳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정정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일일로 다시 보세요. 8과 6으로 있다 이랬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법내 연장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었어요. 법내 연장은 뭐냐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근로할 수 있잖아요. 그럼 6시간짜리 근로자가 2시간을 더 근무한 데서 법보다 더 일한 겁니까? 아니면 법을 넘어서지 않은 겁니까? 법을 넘어서지 않았죠. 법만큼 근무했죠. 그래서 연장근로 개념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넘을 때 연장근로였어요. 근로기준법 잘 찾아보세요. 근로기준법 보시면 주 50조 1항과 2항을 넘어섰을 때 연장근로로 1.5조라 이렇게 돼 있지 주 50조의 근로시간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그러면 연장근로로서 1.5배를 안 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법내 연장.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해놓고 어떻게 일시켰다고요? 야, 바쁘니까 2시간 더 일해. 그렇게 일시키면은 2시간 일을 더 했으니까 알바생은 1.5배 더 주겠구나 하는데 1.5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랬냐? 법을 넘어서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계약서는 분명히 일을 6시간이나 써놓고 실제 일은 8시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안 좋냐? 근로자한테 뭐가 안 좋냐? 요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휴수당, 일일 소정근로, 일주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게 근기법 제55조에 1항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연차휴가도 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그거 이 사람의 단시간 근로자 일일 소정근로시간 몇 시간이죠? 자, 따라와 주세요. 이거 안 하면 졸려요, 여러분. 안 졸릴 것 같죠? 나중에 8시쯤 돼보십시오. 그때 되면 집에 언제 가지?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괜히 창피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기 틀려도 돼요. 여러분 합격한 거 아니잖아요. 네, 합격하고도 틀리는데 합격 안 했을 때는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적어도 그 말소리 내는 게 좀 부끄러우면 입이라도 뻥긋뻥긋 해주세요. 네, 몇이 이 사람의 일일 소정근로 시간이죠? 6이잖아요, 6. 그러니까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줄 때는 6으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일은 8시간 시킨다고요. 이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법조 많은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임금 작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기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근로기준법에 둘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을 위한 법에서 적어줘야 되겠죠. 그게 지금 단시간 근로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이거요. 다시 근기법 제2조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마 이 조문을 읽으면서 이걸 왜 뒀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달라요.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일하는 사람도 동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이거예요. 소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은 1일 6시간으로 정했다. 근데 이것보다 일 더 시킬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근로자 동의 얻으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는 앞서 얘기했던 6시간 곱하기 5에서 30시간이면 여기서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주 40시간 시키고 그러고 플러스 12시간 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통상 근로자랑 다를 바가 없었는데 지금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에서 주 12시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바뀐 거고. 다음 2항 가시면은 1항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 근로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얼마나 그냥 암묵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면. 술집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일 흔했습니다. 손님 많으니까 야 손님 이렇게 많은데 퇴근할 거야? 눈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손님 빠질 때까지만 일해야지 하다 보면 나중에 8시간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단시간 근로자가. 자, 그러니까 이거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고 그다음에 초과 근로하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라라고 돼 있죠. 자, 1항의 초과 근로가 소정 근로 시간 초과하는 순간 바로 1.5배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옛날에 아니었댔죠. 옛날에는 법정 근로 시간 초과해야 1.5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법정 근로 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 시간 초과하면 무조건 1.5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근기법하고 문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자, 그러면 제가 잘 들어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1일 6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줘야 된다. OX. 5라고 되려면 무조건 맞아야 되죠. 아닌 경우도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발레가 있으면 X가 되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하면은 객관식에서 X예요. 무조건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옳은 것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거가 가능성이 쭉쭉 떨어진다면은 그래도 50% 또는 60% 되는 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계속 틀린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발레의 경우가 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나는 한쪽만 본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십니까? 1일 6시간 일한다. 2시간 연장 근로를 시켰다. 그러면 1.5회는 무조건 줘야 된다. 네. X죠, X. X라고 다들 생각하셨죠? 왜 그렇죠? 단시간 근로자여야 1.5배죠. 1일 6시간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일 수도 있잖아요. 통상 근로자 개념은 뭐죠?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개념. 생각이 안 난다. 근기법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최종 정리 특강이지만은 최종 정리가 아닐 수 있죠. 마지막까지 공부한 게 최종이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툭툭 뱉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개념이 안 와 있다라고 한다면 법조문 뒤져보시면 돼요. 딴 거 뭐 수험서 보지 마세요. 그냥 법조문에 다 있어요. 객관식 시험 문제는 법조문과 판례예요. 법조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은 문제는 다 맞춥니다. 통상 근로자 개념은 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얘기예요. 그러면 1일 6시간이 통상 근로자일 수 있잖아요. 통상 근로자일 경우에는 8시간 근무한 데에서 이건 연장 근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단시간 근로자일 때 더 일했을 때 우리는 자, 여기 단시간 근로자 개념 다시 가면 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라 돼 있죠. 이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 그럼 통상 근로자가 2시간 더 일하는 거는 법내 연장되는 거고 단시간 근로자가 일 더하는 거는 그건 소정 근로 시간 초과니까 1.5배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조건을 봐야 돼요. 단시간 근로자로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통상 근로자로 존재를 한 건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그래서 최근 아니고 옛날 기출 문제 보면은 옛날 기출 문제에서 1일 6시간 또는 뭐 1일 8시간보다 더 짧게 일하는 사람인데 법상 근로시간 초과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7시간 일하는 사람인데 1시간 연장 근로했다. 1.5 줘야 된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1.5 줘야 된다. 오인데 왜 답 틀렸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X라고 돼 있었거든요. 답이 그 제가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그때 그 자료에다가 X라고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항의라는 거예요. 왜 단시간 근로자 법도 모르냐 막 이러는데 이 전제가 단시간 근로자로 안 돼 있는데 왜 단시간 근로자 푸냐 이거예요. 전제가 있어야 뒤에 있는 법 쪽의 내용을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한 10분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글로 쓰긴 했는데 이해를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던데 이런 개념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7조 갑니다. 통상 근로자의 전환. 자, 이제 노력 규정 나왔어요.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전형적인 패턴은 노력 규정이냐 의무 규정이냐 이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앞서 사인이야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봤죠. 그리고 이 사람 중에는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해야 단시간 근로자에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노력 의무라면 헷갈리니까 노력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얘기냐? 자, 음식점에 주방 한다고 해볼게요. 주방 업무고 이 음식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그러면 주방을 일을 하는데 주방 보조로 4시간짜리 근로자를 옆에다가 똑같이 배치를 해줬어요. 8시간 일하는 사람 통상 근로자, 4시간 일하는 사람 단시간 근로자, 8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가 퇴사했어요. 그럼 굳이 채용 공고문 올리고 다시 뽑느니 4시간 근로자를 그대로 통상 근로자로 전환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근로자에게,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순간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채용 시스템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해보면 사장님이 임시로 쓸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채용할 때 채용의 신중도와 정규직 뽑을 때 정년까지 써야 될 근로자의 채용할 때 신중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조로 쓰려고 그냥 아무나 뽑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총괄 셰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노력 규정으로 돼 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의무가 아니라 노력 규정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니 이건 나쁜 제도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되지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해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노력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용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2항 가십니다.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신청하면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노력 규정인데 이건 통상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 본인이 육아를 위해서 또는 가사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용자는 이거를 무조건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시켜줘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랬을 때 노력 규정이라 되어 있으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대학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빡세요. 그래서 사장님께 얘기하는 거죠.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일 못하겠고요. 저 그냥 반만 일할게요. 그럼 사용자는 이걸 들어줘야 되냐 이거예요. 요즘 이제 워라밸도 중요해지고 자기의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장님이 처음 뽑을 때 그러려고 뽑은 게 아니죠.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으로 뽑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근로계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건데 사용자는 좋으면 그래 해줄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란 거예요. 노력 규정이란 겁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것도 요즘 실무에서 많은 이슈가 됩니다. 가사 때문에 뭐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시켜달라 하면서 이 법조문 들고 와가지고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노력이 어떻게 의무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력이라 돼 있고, 다음 것입니다. 8조 갑니다. 8조는 또 이제 장을 달리합니다. 차별. 차별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세 번째 이슈로서 차별인데, 차별 문제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요즘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들어가 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초에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문하고 앞서 정의 규정에 있는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했냐면 동종 유사 업무하는 사람하고 비교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라 했고, 마지막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되셨죠?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비교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차별처만 나와 있잖아요. 차별처우가 어디 있죠? 2조에 있잖아요. 2조에 보면 차별처우라 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차별처우가 다음 과목사항인데 다음 과목사항이 근로조건이죠.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요. 비교 대상자를 보고 차별처우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법조문을 이렇게 원문 그대로 봅니까? 수험서로 보면은 되게 깔끔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객관식 시험 문제가 법조문에서 나와서 그래요. 법조문에서 차별처우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법조문 원문 그대로 보시는 게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유리합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서 차별처우의 8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일 때 똑같은 일을 하는 동종 유사 업무 수행하는 기간에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하니까 무기계약직인 사람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인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 그런데
근로조건에 비해서 보니까 누구는 성과급 주고 누구는 안 줘. 이런 걸 하지 마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돼 있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 중에 동종 유사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야 된다. 이게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바꿔서 냈던 경우가 뭘로 나왔냐면 동종업계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자, 음식점 업계에 그 앞서 얘기했던 조리사 가지고 계속 얘기해 보면 조리 종사원인데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월급이 500만 원이야. 근데 이 기간제 근로자로 300만 원을 줬어. 그럼 차별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동종업계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동종 유사 업무하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란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더 가보시면 2항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비교 대상자가 통상 근로자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또 똑같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돼 있죠. 차별 처우는 앞서 봤던 내용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근로 조건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마. 이렇게 또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별에 대한 개념들은 비교 개념이구나. 그리고 합리적 이유를 따지는구나. 이렇게 보셨고 다음 구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별 시정에 대한 걸 들어가 봅니다. 차별받았다 이랬을 때는 어디를 달려가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랬을 때 노동위원회를 가라라고 돼 있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차별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웬만한 경우가 3개월인데 이건 6개월로 돼 있다는 거죠. 부당해고 3개월이죠. 부당노동이 3개월이죠. 공정대표 임무 3개월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6개월이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공정대표 임무하고 헷갈려요. 해고나 부당노동행위는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공정대표 임무도 보면 차별이잖아요.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 노조하고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차별에 꽂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차별은 6개월 이렇게 가는데 아니란 거죠. 노조법에서 말하는 공정대표 임무는 3개월, 지금 기간제법, 단시간 근로자, 파견법 이런 것들은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아닌 내용도 봅니다. 있은 날로부터 6개월, 계속되는 차별 처우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돼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괄호 내용도 나오니까 괄호 내용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계속되는 차별 처우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 임금이 있어요. 임금. 임금에 대한 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임금은 매월 1일 발생하잖아요. 매월 1일이라면 매월 하루. 월급날 뭐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날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발생하는 차별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누적된 차별입니까? 이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 매일매일 일했던 것에 대해서 원래 그만두면 바로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월급을 한번 모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되는 차별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계속되는 차별과 일회성 차별의 차이는 뭐냐면 일회성 차별은 6개월에 들어가야 돼요. 6개월에 안 들어가면 차별 구제 못 받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차별은 그 중에 하루라도 들어가면 전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요거는 2차 때도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1차 때는 그냥 계속되는 차별이냐 아니냐 요 정도만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속되는 차별이면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어쨌든 하루만 들어가면 전체를 구제받을 수 있어. 일회성 차별은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 2항. 자,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때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뭐냐? 구제 신청, 시정 신청할 때는 차별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자, 근로자는 차별 처우의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 노동위원회 갈 때 저 차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동위원회가 어떤 면에서 어떤 차별이 있었나요? 물어보겠죠. 그랬을 때 제 기분이 그런데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정규직 근로자가 월급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요거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또는 성과급에 대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라고는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회사가 입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무것도 없이 저 차별받았어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의 구체적 명시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 임금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차별에 대한 구제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가시면 4항 갑니다. 자,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조문만 보고 윗조문 안 보면 헷갈린다고요. 근로자는 뭘 해줘야 된다?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사용자는 뭘 해야 된다? 사용자는 그럼 분쟁 발생했을 때는 차별의 근로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들 근로자가 주장한 게 맞다 틀렸다 입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함정 이유가 있다 없다 입증해야 되겠죠. 또 동종 유사 업무도 아니다 입증해야 되겠죠. 예, 그런 입증 책임은 사용자지만 어쨌거나 맨 처음에 주장은 근로자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가시면은 이거 입증 책임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부당해고는 누가 입증 책임지죠? 사용자가 입증 책임진다. 맞죠? 부당해고에서 정당한 해고가 있다.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 책임지죠. 부당노동행위는 누가 입증 책임지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지도록 돼 있죠. 그 다음 공정대표는요? 예, 숨이 턱턱 막히죠. 예, 이런 입증 책임이 기출문제 보시면 잘 나오죠. 예, 입증 책임도 한번 세트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말로 할게요. 공정대표이면은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기간제에서는 사용자가 입증 책임진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좀 이따 볼 건데 입증 책임 문제들은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부당노동행위가 승소율이 낮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오늘 들어보세요. 부당해고는 웬만하면 그래도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증해야 되니까. 해고를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니까 왜 해고했다, 사유가 있다, 정차가 정당하다, 양정이 정당하다 이거 사용자 입증해야 된다고요. 근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이란 이유로 사용자가 조합원 이란 이유로 불이익 줬습니다. 이거를 노동조합이 주장해야 돼요. 그럼 불이익 줬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조합원이란 이유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 내심인데 그걸 어떻게 밝힐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차별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장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차별을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한테 찾아오고 변호사 찾아와도 조합원들이 아니 왜 누구도 시원하게 얘기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증 책임이 노동조합한테 있는데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서 조정중재 가봅니다. 자, 조정중재는 또 비교해서 기억하면 머릿속에 잘 남으니까 노조법에서 우리가 조정중재를 보신 적 있죠. 노조법에서 조정중재. 그러면 그 신청하고 기간하고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자, 처음 들어가 보면 1항 제10조 따른 신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신문 과정이에요. 이 신문이 뭐였죠? 차별 시정에 대한 신문이에요. 차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제해 주세요라고 노동위원회 달려간 거예요. 노동위원회가 노동법에서는 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배워보셨죠. 근데 노동법에 법원에 가서 차별 판단하고 이 사람 좀 혼내주세요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뭘 시키는 거예요? 조정 좀 해볼까요? 앉아보세요. 합의 좀 해볼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조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조법에서 조정 배울 때는 교섭하다가 어그러졌을 때 그때 조정하는 걸로 배우셨죠. 교섭하다가 안 돼가지고 파업 가기 전에 조정하는 거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차별 시정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했더니만 조정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고 신청권자는 쌍방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이라 돼 있어요. 자, 직권이 특이하죠. 이것도 노조법 조정하고 비교해 보면 노조법 조정은 쌍방 일방이라 돼 있는 건 있지만 직권 없었죠. 근데 여기는 직권,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자는 똑같아요. 그때 말한 그 조정 똑같아요. 제3자가 대안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게 조정이었죠. 관계 당사자 미리 노동위원회 중재 따르기로 합의해서 중재 신청할 때는 중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재 요건도 똑같습니다. 물론 단체백에 정한 바는 없지만은 쌍방 합의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 2항 가시면 조정 중재를 신청하면요. 자, 다음엔 차별 시정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승낙 있으면 14일 이후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밑줄 그어졌던 것들은 다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14일 차별 시정했더니만 그날로부터 14일이 되니까 차별 시정 절차하고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게 느낌 오시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만약 허락하면 그때는 14일 이후도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이게 예외고 원칙적으로는 14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은 다음은 상 조정 절차 개시하거나 중재 신청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 제시하거나 중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도 있는데 조정 날짜가 중재 날짜가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노조법과 비교하면. 노조법은 일반 사업은 10일, 연기하면 10일 더, 공익사업은 15 플러스 15 이렇게 되죠. 중재는 1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60일이라 돼 있죠. 아, 날짜가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가시면 13조 조정 중재 또는 시정명령 내용입니다. 조정중재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내용에는 차별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다음에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별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이제 차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 거예요. 노동위원회 보니까 차별 맞다라고 하면 내릴 수 있는 명령이 뭐라고요? 자, 근로조건 개선해 주세요. 취업규칙 뜯어 고쳐요. 단체백 뜯어 고쳐요.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 앞에는요, 지금부터 당장 중지해 이게 나올 수 있고 또 적절한 배상이라 돼 있죠. 배상이라는 거 처음 보지 않습니까?
부당해고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하는 거는 원직복직 아니면 근존보상 명령. 부당 노동행위 때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뭐 사과문 게시거나 교섭하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상 문제는 없었죠. 손해배상은 다들 어디로 갔죠? 손해배상은 법원 가는 거예요. 민사법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적절한 배상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이하죠. 특이한 것도 내는 겁니다. 특이한 것들은 잘 기억하자. 자, 배상액도 보입니다. 배상액은 차별 처분에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위원회는 차별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는 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나옵니다. 고의만 있거나 반복되는 경우라고 돼 있고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집중력을 위해서 문제. 그러면 고의만 있어요. 고의만 있어도 3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들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지금부터 진지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뭐예요? 이게 엔드 규정이냐 오월 규정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야 되느냐 둘 다 충족해야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고의만 있어도 되고 반복만 있어도 된다. 오월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보면은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보면은 고의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만 딱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류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어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할 때. 그런 사람들은 고의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X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틀리는 거죠. 고의 또는 반복 이렇게 돼 있고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 갑니다. 시정명령 이행 상황 제출 요구. 자, 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보면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갑자기 누가 개입했죠? 장관. 아니 장관은 지금 차별 시정의 심판은 누가 했다고요?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했잖아요. 노동위원회가 했는데 갑자기 장관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당신은 왜 나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유사됐죠. 노동부 장관이라 돼 있는데 실제 이 노동부 장관이 바쁘신 분이 이거 하나하나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실제는 근로감독관이 위임받아서 근로감독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노동위원회는 형사처벌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로감독관 노동청에서 형사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어떤 문제로 이제 다시 전환된 거죠? 법원에서 판단받아보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처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민사사건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형사사건이 된 거예요. 그냥 제가 돈을 빌려줬다 돈을 떼어가지고 얘를 사기죄로 집어넣어서 경찰관에 조사를 받게 할까? 아니면 그냥 돈만 받을까? 저는 그냥 법원에 가서 빌린 돈 좀 갚아라 이렇게만 했다고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경찰관이 찾아온 거예요. 떼인 돈 받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당황하겠죠. 아니 경찰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 돈 빌려간 사람도 야 너 지금 경찰한테 신고했냐? 이러는데 아니 난 그냥 법원 갔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다르다는 게 느낌 오시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장관님이 개입한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제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대표적인 비정규직들이죠. 비정규직들한테 자 비정규직이 야 너 차별받고 있어. 너 차별 시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해요. 네, 저도 숱하게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고령자라서 지금 65세인데 1년 더 일하는 게 중요하지 한 20만 원 정도의 성과급 더 받는 거 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차별이 어떻게 되겠죠? 차별 문제는 있지만 법의 위반이 있지만 누구도 구제 신청을 안 해요. 구제 신청 안 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민법에 따라서 우리는 보호되지 않죠. 계속 그렇게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하면 사장님은 야 신고 안 해. 걱정하지 마. 그럼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차별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직권으로 노동청에서 개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동부 장관이 차별이 있다면서요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음 2항 가시면 시정 신청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확정된 시정명령 누가 했다? 노동위원회가 했다. 노동위원회가 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금 노동위원회 가는 게 아니라 노동부 장관한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특이해요. 자, 근기법과 비교해 보세요. 근기법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는데 부당해고에 대해서 확정했어요. 부당해고 맞아. 원직복직해. 근데 원직복직을 사용자 이행 안 해요. 그럼 어디 가라 있어요? 근로자가? 예, 노동위원회 가라 돼 있어요. 이것도 조문 모르시면 노동위원회법 찾아보세요. 노동위원회법 근기법 찾아보세요. 근기법 찾아보면은 30조 3항에 따라 구제명령 나오고 구제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가서 얘기하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장관한테 가라 돼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특이한 것들이니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비교해서 외우는 겁니다. 다음 가시면 15조 2 이제 장관이 직권 개입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장관은 8조 위반해서 차별 처벌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사용자한테 시정을 요구하고 장관은 사용자가 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차별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 명시해서 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위에 있는 거는 근로자가 본인이 구제 신청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행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15조에는 구제 신청을 요구하지 않았던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 많다 그랬죠. 근데 노동위원회 노동부 장관이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시정해. 명령하고 시정 안 해? 그러면 시정에 대한 거는 법적 판단 영역이잖아요. 왜 비교 대상 근로자인지 봐야 되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봐야 되죠. 다음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인지 봐야 되죠.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다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노동위원회에 맡겨가지고 내가 볼 땐 차별이라고 보이는데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제 신청권자가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근로자예요? 노동부 장관이에요?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가만히 있어요. 사용자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노동부 장관이 이 사업장 한번 판단해 주세요. 맡겨버리는 겁니다. 구제 신청을 아예 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제 신청이라면 노동위원회에다 신고서 접수하는 거, 신청서 접수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접수가 됐죠. 접수됐으면은 증거 자료도 내야 되니까 자 사용자 지금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거니까 자료 준비하세요. 자 근로자도 준비해서 말할 거 있으면은 내세요. 이렇게 해서 알려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4번 가시면은 노동위원회는 통보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차별 초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된다라고 했고 앞서 보셨던 차별 시정에 대한 심리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17조. 차별에 대한 내용 좀 지나갔고요. 17조도 잘 나오는데 근기법 17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기법과 다른 게 무엇인지 가장 잘 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드는 그런 지문입니다. 해보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서면으로 꼭 적어서 줘야 된다. 다음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 구성 방법, 계산 방법, 지불 방법, 휴일 휴가, 취업장소 종사해야 될 업무에 관한 사항 이것들을 다 기간제 근로자는 서면으로 적어줘야 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나 더 추가해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서면으로 줘야 된다. 그럼 단시간 근로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주말 알바만 뛸 거다. 그럼 주말 알바는 특히나 또 주말 중에 하루는 뭐 마트 이런 데 보면 의무 휴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주는 또 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월 며칠 날 8시간 근무하고 또 만약 근무가 바뀌었어. 월화, 이번 주는 월화 나와. 다음 주는 수목 나와. 이런 식으로 출근해야 되는 날들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이해했는지 여쭤볼게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 OX. 5조 5. 이것도 많이들 놓칩니다. 왜?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라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질문. 이번에는 근기법 물어볼게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할 때 근로 장소와 근로해야 될 업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까? OX. 명시하는 거하고 서면 교부 다른 거 아시죠? 17조 1항이 명시고 17조 2항이 서면 교부잖아요. 명시 있었는지 서면 교부 있었는지 50% 확률입니다. 답은 없다. 틀리신 분들은 17조를 찾아보세요. 17조 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근로해야 될 장소, 해야 될 업무가 나와 있어요. 근데 명시는 서면 교부하고 다르죠. 명시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밝을명 보일시, 밝게 명확하게 보여준다. PPT 띄우면 되는 거예요. 너의 업무는 인사팀 업무고 오늘부터 대리로 일을 시작한다. 이런 명시한 거죠. 근무할 장소는 서울본사. 근데 서면 교부는 안 해도 된다고요. 서면 교부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빼고 있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임소휴연이잖아요. 임소휴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여기까지만 명시하라 돼 있고 서면 교부하라 돼 있고 그 외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와 비교해서 봐야 될 게 연소자. 연소자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서면 교부해야 되느냐?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까지 다 해줘야 되죠. 기숙사 있으면 기숙사에 관한 사항도 다 해줘야 되죠. 서면 교부해줘야 되죠. 여기는 취업장소 종사에 대한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예요, 서면 교부예요? 서면 명시라고 돼 있죠. 서면 명시라고 하면 서면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죠.
근기법상의 통상근로자, 연소근로자, 그 다음에 기간제법에 나와 있는 서명교부까지 비교해서 외워두셔야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돼 있죠. 근기법은 벌금이었어요? 과태료였어요? 벌금입니다. 근기법은 벌금. 근데 여기는 과태료로 돼 있죠. 그게 또 다르구나. 다음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근기법과 동일합니다. 둘 다가 나와 있다는 게 특징적이죠. 이것도 의외로 이것도 잘 낚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는 근로감독관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기법의 연소자 편을 보시면은 거기는 누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 인정하면 누가 해지할 수 있느냐 보시면 근로감독관이 안 돼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감독관 둘 다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 둘 다 나와 있다. 장관과 근로감독관 둘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주요 판례 내용들. 판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관식에서 꼭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지금 갖고 왔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업무 상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기간의 정업 있는 근로계약에서 잔여기간이 종료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기간제 근로자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한 8월 달쯤에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나갔더니만 업무 상재에 맞대요. 근데 휴업기간을 보니까 휴업기간 3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가 안 되는 겁니까? 즉 회사에서는 3년 동안 계속 써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관련되는 조문은 근기법 제23조 2항에 업무상재로 휴업한 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되면 안 돼 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된다 봐야 될까? 결론은 심플하죠. 해고예요? 계약기간 만료예요? 이거는. 아이고, 또 제가 이거 여쭤보면 안 되나요? 해고가 있고 우리가 근로관계 종료하는 게 당연 종료가 있잖아요. 당연 종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 종료에 들어가요. 정년, 회사에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 다 당연 종료에 들어가죠. 해고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업무상재로 다쳤다. 계약기간 만료는 영향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 들으면 되게 서운한 얘기지만 법상으로 따지자 이거예요. 해고예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요? 당연 종료니까 이거는 법에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가시면 임금의 차별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계속되는 차별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되는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판례 내용이었고 앞서 얘기할 때 일회성 차별이면 6개월 안에 들어와야 되고 계속되는 차별이면은 하루로 들어가면 전체를 다 구제받을 수 있다. 그 판례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임금에 대한 것은 이렇게 계속되는 차별로 봅니다. 다음 2016년도 판례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신청 당시 혹은 시정 절차 진행 도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차별 초에 시정을 구할 시정 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이 보니까 차별이 너무 심각해라고 생각해서 한 11월 달쯤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어요. 근데 차별 시정을 했더니만 판단한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3개월 걸렸다 해볼게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만료돼 버렸죠. 그 이후에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이 근로자 어차피 이제 계속 회사 다닐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차별 구제 해줘야 되나? 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서 보셨듯이 구제명령 내용이 뭐였어요? 중지는 의미가 없죠. 그만둬 버렸으니까. 임금 개선? 개선도 뭐 못 받은 한 달치 받는다? 뭐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다? 적절한 배상이 있었죠. 배상이 있으니까 계약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구제에 대한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쟁서법 때 보면은 법률상 이익 얘기하잖아요. 협의에서 얘기하잖아요. 소송이나 심판을 받을 이익이 도대체 뭐가 있냐? 받을 게 있다. 받을 게 있으면은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 판례입니다. 2018년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해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판례는 조금 어려운 게 갱신기대권이란 법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갱신기대권이 뭐냐면은 근로자가 1년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연말에 평가를 할 거야. 평가에서 만약 일을 잘했다라고 하면 1년 더 연장해 줄게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무조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일 잘해야 연장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갱신기대권이라 합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평가를 받았는데 몇 점이 나왔냐라고 하니까 평가 점수가
70점 넘으면 연장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90점 받았어요. 근데 회사가 갑자기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어기고 갱신을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서 이 근로자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노동위원회에 달려갑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갱신기대권 침해가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부당해고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서 돌려보내요. 회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싸움을 회사가 질질 끌어가지고 약 한 3년 정도를 법정 다툼해요. 자, 그러다가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다 해가지고 결국 근로자가 이겼어요. 이겨서 회사에 돌아오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신규 채용하마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또 써요. 쓰고 난 다음에 요때 또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요때는 이제 근로자도 회사 다니기 싫으니까 회사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처럼 옛날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요. 대충 일합니다. 회사에서는 70점 이제 미만 된다 해서 잘라버려요. 자, 이러니까 근로자가 잠깐만요. 저는 이미 무이계약직인데요. 했던 사건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근무했던 건 요때 근무했죠? 요때 근무했죠. 다 합산해봤자 몇 년밖에 안 되죠? 2년을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초과 안 했잖아요. 초과 안 했으니까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과 안 했으니까 기간제 근로자야 라고 하는 게 회사의 주장이에요. 근데 기간제 근로자의 주장은 뭐냐면은 아니다. 실제 일하지 않았어도 요 기간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일한 거랑 똑같이 취급해야 되고 요 기간도 사실 월급 줘야 되거든요.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사용자 임금 다 줘야 됩니다. 요 기간에 임금 다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근무가 아니라 법률상 해석상 일한 걸로 인정되는 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2항이 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결론은 근로자가 이겼죠. 갱신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는 4조 2항이 정한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한 것처럼 취급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이 근로자는 실근무는 2년밖에 안 했지만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일한 걸로 취급되고 4조 2항에 들어가니까 이미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 된 거야.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마지막 판례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정도 보셨고 바로 문제 풀면서 우리가 잘 배웠는지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답은 나와 있어서 좀 싱겁지만 해설이 없죠. 해설은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제대로 공부한 거죠. 자,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고 1번 박사, 학위, 소지, 해당 분야 종사 나왔어요. 기간제법의 예외죠. 그러면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죠. 예. 아유 쉽죠? 뭘 이걸 문제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외국 대학이 나왔었어요. 외국 대학 박사학위 소지 이렇게 나왔는데 국내법보다 외국 박사가 더 좋지 않아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이든 국내든 상관없이 박사는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면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업무 완성 필요한 기간 나왔죠? 뭐죠? 아까 예시 들 때 아파트, 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 들었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에 쓸 수 있죠.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는 기간에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우선 고용하여야 된다. 아니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네 번째, 고용노동장관은 확정된 시장명령에 대해서 사용자의 이행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장관이 요구하는 거 맞았죠. 다섯 번째,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초해서는 안 된다. 자, 유의할 거 보십니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지나가시고 해당 나왔죠. 사업 또는 사업장 잘 나왔고 동종 유사 잘 나왔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잘 나왔죠. 비교 대상자까지 잘 나왔고 차별초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나왔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됐고 다음 2번 문제 옳지 않은 거. 동과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앞서 보셨죠. 긍유법과 마찬가지로 예외. 두 번째,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죠? 의무 아니라 노력 규정이라 했죠. 세 번째, 차별 처우에 관련 입증 책임은 사용자 부담. 맞죠? 사용자가 입증 책임지고. 네 번째, 차별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된다. 손해액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자, 고의만 나왔죠. 반복은 빠졌죠. 하지만 5할이기 때문에 고의만 있어도 된댔죠. 3배 맞고 노동위원회가 배상을 명하는 거 맞느냐라고 했는데 자, 노동위원회가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도 맞았죠. 네, 다음 가시면 다섯 번째, 노동위원회는 차별 시정명령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행강제금 언제 나왔죠? 네, 부당해고 금기법 때 나오는 거죠.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 3가지였잖아요. 중지, 그 다음에 개선,
그 다음에 손해액 기준으로 세배하는 손해배상 명령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 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됐고 다음 옳지 않은 것 요것도 잘 나오니까 4번도 한번 짚을게요. 장관이 개입하다 보니까 장관이 판단하는 거냐 아니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거냐 헷갈린단 말이에요.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배상 명령을 하고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동위원회 부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하고 넘어가고 3번 문제 내려왔습니다. 자,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 처우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차별 처우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맞죠? 구제 신청 기간. 다음에 근로자는요.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 처우 시정 신청할 때는 차별 처우 내용을 구체적 명시해야 된다. 맞죠? 근로자가 구체적 명시해야 되고. 다음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차별 처우 시정 신청에 따른 신문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 일방 그리고 직권에 의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맞죠? 직권 맞았죠? 조정 이렇게 세 가지였고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 처우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 처우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 기준으로 세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번엔 둘 다 나왔네요. 고의, 반복, 노동위원회 다 나왔죠? 맞는 설명. 다섯 번째 시정 신청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중노위에 신고해야 된다. 처음 들어봅니다.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하라 돼 있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됐죠. 다음 네 번째 문제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옳지 않죠?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았고 이번 휴직 파견 결혼 발생했다 복귀할 때까지 업무 대신할 필요가 있으면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제가 육아휴직 대치자 얘기했죠. 맞는 설명. 다음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사임금의 100분의 50 가산이죠. 틀렸고 네 번째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아니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해줘야 되죠. 맞는 그래서 명시하지 않아도 됐으니 X. 다섯 번째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는 단시간 근로자 우선 고용해야 된다. 아니죠. 노력해야 되는데 의무로 돼 있으니까 X 이렇게 되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걸 틀리라고 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이런 것들 2차랑 겹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5번 가면 옳지 않은 것 1번 부당갱신 거절로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는 기간제법에 따른 2년 사용제한 기간 포함된다. 마지막 봤던 판례죠. 일하지 않았던 기간도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또는 갱신기대권 인정되면 일한 걸로 취급해준다 했죠. 맞는 설명. 다음에 네 번째 사주 평균 일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죠. 이 사람이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2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이 그래서 2번. 3번 외국에서 수요받는 박사학위. 앞서 얘기했죠. 외국에서 수요받았으면 더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박사 플러스 해당 분야 종사 둘 다 나왔네요. 그럼 기간제법 예외다. 다음 네 번째 사용자는 기간에 정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자 할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죠? 일단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나와 있는 거 보였고 동종 유사 업무 잘 나왔고 노력 규정 잘 나왔죠. 하나도 빠짐없이 잘 나왔네요. 다섯 번째 가시면 총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할 뿐 반복 갱신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뭐 10번을 갱신하든 그런 건 없다. 기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 마지막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사용자는 가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할 때는 해당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 규정 맞았고 가사 학업의 사유들이 있었죠. 다음에 2번. 단시간 근로자가 동의를 받으면 소정 근로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으나 주 12시간 초과할 수는 없다. 맞죠? 소정 근로시간에 12시간 초과할 수 없었고 세 번째. 사업장 기간제법에 따라서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일 마지막에 보셨죠. 법조문 중에 둘 다 나온다 했죠. 둘 다 나왔으니까 상관없고 다음 네 번째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 서면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낚일 수 있죠. 아니라 그랬죠. 과태료를 했죠. 그래서 X가 되고 다섯 번째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해야 된다. 맞죠? 이렇게 해서 치사하지만 과태료 벌금 이런 것들도 나오는구나 라고 돼 있는데 이유가 다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근기법과 다르잖아 이러면서 낸다는 거죠. 자 보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7번은 그냥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 날짜에 대한 거니까. 자, 이 정도 하시고 쉬었다가 파견법 보도록 하겠습니다.